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팔꿈치 주변으로 찌릿하고 저린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테니스 엘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테니스만 원인인 게 아니라 팔과 손을 많이 쓰는 동작이 반복될 때 테니스 엘보의 위험은 생길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집안일에서도 증상은 느껴질 수 있는 거죠. 팔과 손목 질환들에서 테니스 엘보의 특징적인 부분은 뭘까요? 증상에 따라서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만성 피부 질환인 건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건강 365 혼내의 프리 러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의 특정 부위를 많이 사용할 때 탈이 날 수 있죠. 팔과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서 통증이 느껴질 때 테니스 엘보로 진단되기도 하는데요. 만성적인 염증과 파열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 때문에 테니스만 생각하지만 글쎄요, 그럴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김영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니스 엘보가 테니스만 원인인 건 아니지 않나요? 이름이 왜 테니스 엘보일까? 의학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테니스 엘보는 보통 이제 외상과염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리게 됩니다. 네. 근데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한테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겨진 용어가 되고요. 실제 임상에서는 테니스 엘보란 용어도 흔히 사용되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테니스와는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테니스뿐 아니라 헬스도 그렇고요. 직업적으로 팔과 손을 많이 쓰거나 힘든 집안일도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많이 사용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팔꿈치를 지금 한번 만져보시면 네. 팔꿈치의 안쪽이랑 바깥쪽에 이제 뼈가 튀어나온 곳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안쪽에 튀어나온 곳을 내상과 바깥쪽에 튀어나온 걸 외상과라고 그러는데 네. 이때 바깥쪽에 이제 손목을 뒤로 이제 손등 쪽으로 제끼는 근육이 가서 붙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뼈에 가장 먼저 붙는 그 근육 끝에 힘줄 이름을 단수근 신건이라고 하는데 네. 이 손목의 움직임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의 과사용과 그에 따른 치유의 실패가 이 병의 원인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뭐 내상과 외상과 말씀하셨는데요.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각하면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근육 힘줄이 파열이 되는 건가요? 그 외상과염이라는 명칭에서 네. 끝에 염자가 붙어 있어서 이제 염증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실제로 사실 환자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염증이란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힘줄의 과사용과 그거에 따라 쉬지 못하고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는 조직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요수 신건에 그 섬유 모세포성 증식, 쉽게 얘기해서 조직의 변성이 옵니다. 그래서 힘줄로서의 조직의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요. 네.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주사를 많이 맞거나 네. 치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 반복해서 사용되면 그 근육이 붙는 그 힘줄 부분이 파열되는 경우도 종종 동반됩니다. 그리고 또 인대가 팔꿈치 관절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인대라는 명칭보다는 이제 근육 끝부분이라서 이제 힘줄 건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고요. 네. 잡아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변성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통증을 야기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열이 동반되는 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증상이 궁금한데요. 환자들은 통증에 대해서 주로 어떤 표현을 하세요? 일단은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 물건 들기도 힘들다, 뭐 세수하기도 양치하기도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이제 팔꿈치 바깥쪽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상과란 부분에 이제 붓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주 포칼한 그 눌렀을 때 통증이 오는 압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그다음에 손목이나 손가락을
특히 손목을 저항을 이기면서 이렇게 드는 경우에 손목을 움직였는데 팔꿈치 바깥쪽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가 의학적으로는 외측 상과염이라면 증상이 팔꿈치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제끼는 근육이 바깥쪽에 붙고 반대로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은 안쪽에 아까 내상과란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붙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과사용하면 바깥쪽 제끼는 근육이 문제가 되면은 외상과염, 안쪽으로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이 붙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내상과염이라고 하고, 이걸 별칭으로써 외상과염은 테니스 엘보, 내상과염은 골퍼스 엘보라고 합니다. 참 일상의 불편이 클 텐데요. 상태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도 크겠어요. 예, 일상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통증이 있는 환자부터 이제 손목과 팔꿈치를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반대 손으로 받치고 이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의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 테니스 엘보도 초기에 치료하는 게 고생을 덜 하겠다 싶은데요.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는 대부분 거의 90% 환자는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한 병입니다. 또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과용이기 때문에 과용을 잘 막게 되면은 통증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부분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이상 지나간 환자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초기의 경우 이제 동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얼음찜질을 하거나 그다음에 팔을 거상해서 붓기를 좀 빼고 그다음에 약물을 이용해서 이제 증상을 조절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연 치유를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휴식은 우리가 이제 휴식을 하라고 그러면 아예 쓰지 말라고 인식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제 일상생활과 남용을 구분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용을 삼가고 적절한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하며 남용을 피하는 휴식을 하는 분들에게서는 어느 정도 자연 치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 물건 들기도 힘들고 여러 증상들을 호소한다고 하셨는데요. 진단에서 환자들이 표현하는 증상도 잘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예, 모든 진단 과정이 그렇듯이 진단 과정의 기본은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을 잘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증상을 듣고 다른 병과 감별하는 게 정확한 진단을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질환과 분별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이제 팔꿈치에서도 통증을 만드는 이제 여러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게 이제 외상과염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상과염이고요. 외상과염과 내상과염은 이제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감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오는 질환으로서 이제 요골관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요골 신경이 눌려서 동통을 만들거나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병과 감별이 해야 되며, 그다음에 이두건이 거기서 조금 더 외상과의 원위부에 붙는데 그 부분에 이제 염증이 오는 이두건염이나 이런 것들과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진단을 위한 검사는 뭔가요? 일단은 엑스레이 검사는 보통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검사고요. 그래서 힘줄이 붙는 부분에 이제 석회가 끼거나 이러는 석회성 건염 등과 감별하기 위해서도 이런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찍어야 되고, 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걸로 오는 질환에 의한 통증도 감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상과염의 진단은 전형적인 증상만 있어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으나 요새는 초음파 검사나 필요에 따라서 이제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는 1차적인 검사로 초음파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뭐 엑스레이, 초음파, MRI까지 의심되는 상태에 따라서 검사가 달라지는 거네요. 예, 근데 무조건 이제 심하다고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 촬영 후에 1차적인 초음파 검사로 대부분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심해 보이고 증상이 심해서 또는 증상이 오래돼서
우리가 수술을 고려하거나 그럴 때 필요에 따라서 MRI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과사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테니스 엘보의 증상이 있어도 원인이 되는 무리한 상황을 피하고 조심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씻고 식사하시고 네. 집안 간단한 청소 정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글쎄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일까? 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예. 생계를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팔꿈치나 손목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손목, 팔꿈치나 손목을 안 쓰고 일상생활 살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상생활과 내가 몸에 무리가 오는 과사용을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고요. 네. 일단은 좀 아프거나 힘들면 어느 정도 쉬고 그 일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네. 너무 많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앞세워서 많이 사용하고 하는 것이 치료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뭐 초기라면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요. 또 초기 단계를 넘어서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약물도 처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증상이 조절이 안 되고 호전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병원을 찾게 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약물을 투여하여 이제 통증을 줄이고 증상을 조절해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 자체가 병을 호전시키는 건 아니고 약물은 아무래도 증상을 줄여서 환자분의 편안함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지 약물로 병이 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통증을 줄이고 이제 증상을 조절하는 약이 처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약은 뭐 염증을 줄이는 약이 처방이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을 낫게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약제인 진통소염제, 이제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소염제 처방이 기본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 단기간으로 강력한 항염증제제인 스테로이드제를 소량 이제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 치료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 상태일 때 주사 치료를 받을까요? 그 주사 치료도 사실 이제 우리 요새는 이제 의학적 정보의 접근성이 인터넷 등으로 굉장히 용이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주사 처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외에 PRP나 PDRN, 그다음에 덱스트로즈를 이용한 증식 치료 등의 여러 가지 주사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많은 치료가 있다는 건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하나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게다가 각각의 약제들은 사용 적응증이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사용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법이나 방법, 주기 등이 점점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각각의 주사 치료가 치료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그런 논문부터 그다음에 효과가 없다는 그런 논문까지 여러 컨트롤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치라는 병을 낫게는 하진 못하지만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서 통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또 주사 치료가 길어지면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런가요? 그 모든 치료는 당연히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좋을 게 없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주사를 하면 통증은 줄이지만 이제 병을 낫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어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치료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더 주사를 놔달라고 요구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고려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테니스 엘보가 심해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뭐 수술
수술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대개 이제 1년 이상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통증이 사라지고 모두 다 아프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그거는 피하셔야 될 생각일 것 같습니다. 네. 이 테니스 엘보는 서서히 진행되는 만큼 치료 후 결과도 서서히 나타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 보존적 치료를 하던 수술적 치료를 하던 단기간에 바로 통증이 없어지고 큰 효과를 보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치료를 하던 처음 환자분 치료를 시작할 때는 이 병을 마라톤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m 달리기처럼 주사 몇 번 맞고 약 몇 번 먹고 낫는 병은 절대 아니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마라톤처럼 천천히 이걸 유지해 가야 되는지 좋아지는 병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잘 동참해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 서서히 좋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네. 이제 과하게 쓰는 걸 조심하라고 하셨는데요. 테니스 엘보를 예방하는 방법이랄까요? 조언을 좀 해주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유지를 하는 병이지 한두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병이라는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상생활과 과사용을 구분하고 과사용을 피하는 경우 중간중간 휴식을 갖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업무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통증이 심하시면 뭐 약물 치료나 이제 주사 치료가 또 처방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주사 치료는 여러 번 맞아도 되는 건 아닌 거죠? 주사 치료도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치료하시는 선생님에 따른 프로토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돼 있으면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표준 치료법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경험에 따라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 프로토콜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시도해 본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적절한 보존적 치료 후에 효과가 없을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쉬는 게 중요하겠지만 환자들이 참아서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는 증상이랄까요?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좀 짚어주세요. 말씀드렸듯이 참는다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온다는 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통증이 있는 건 내 몸이 나한테 비명을 지르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를 무시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단 한두 번 나타난 걸로 꼭 병원을 찾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반복된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테니스 엘보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테니스 엘보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바깥쪽 부분의 통증, 팔꿈치의 바깥쪽 손바닥을 우리가 하늘로 가도록 이렇게 팔을 놨을 때 바깥쪽하고 안쪽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손목을 구부리는 근육과 펴는 근육을 붙는데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오는 압통이 있는지, 특히 손목을 저항을 갖고선 손목을 뒤로 제꼈을 때, 그 부분에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외상과염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테니스 엘보로 불리는 외측 상과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김영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산울림의 불꽃놀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성적인 피부 질환 중에 건선이 있죠.
피부에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나빠졌다가 다시 좀 좋아졌다가 반복이 된다면서요? 네, 건선은요,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비전염성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네.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요. 네. 통상 우리 몸의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선은 각질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피부가 두꺼워지고 은백색의 각질이 생기는데 네. 이 각질 아래 보면 붉은 발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을 제거하면 막 긁어내면 네. 이렇게 점 모양의 출혈이 나타날 수 있고 가려움증도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빨갛고 흰색이 막 섞여 있는 것이 좀 피부학적으로 특징적인 모양을 나타내고요. 네. 그런데 이 건선을 오래 방치하면 고름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요. 네. 두피 건선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 머리에 두피에 건선이 발생하면 네. 하얀 각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비듬처럼 옷깃과 주변에 하얗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건선은 비전염성, 전염이 되지 않지만 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꼭 심한 피부염 또는 관리하지 않은 피부염처럼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비전염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참 그러게요. 네. 건선은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염되는 질환이 아님에도 보여지는 것 때문에 혹시 전염이 되는 게 아닐까 오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힘들기도 하는데 전염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 건선 환자들이 이 오해 때문에 굉장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호소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건선도 심하냐 심하지 않으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는데요. 네. 중증도라고 하는데 중증도를 판단할 때는 얼마나 넓은 부위의 피부를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10% 이상의 피부가 건선으로 덮일 경우에는 중증 이상으로 분류하고 네. 고강도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는데요. 사실 이게 그 전체 면적보다는 보이는 부분에 건선이 있는 거를 사실 건선 환자들은 더 불편해하고 그렇군요. 더 심각하게 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인들의 아토피와 건선을 혼동하기도 하나요? 예, 아토피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네. 건선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각질이 많이 생기는 특징도 비슷한데요. 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나를 살펴보면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소아 시절, 어린이 시절 때 발생하지만 네. 건선은 주로 성인이 된 2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기는 부위도 조금 다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팔꿈치의 안쪽, 그리고 무릎의 뒤쪽, 사타구니 등 이렇게 피부가 겹치는 안쪽에 주로 증상이 발생한다면 네. 이에 반해서 건선은 팔꿈치의 바깥쪽, 네. 무릎의 안쪽, 정강이 그리고 두피 등 자극을 많이 받는 피부 바깥에 나타나는 것이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치료는 어떻습니까? 단순 피부 질환은 눈에 보이는 곳만 치료하면 되지만 네. 이 건선은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호전과 악화 좀 나아졌다가 또 좀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졌다가 이걸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꾸준한 치료를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보이는 피부 질환과 면역 질환에 대해서 동시에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선의 치료는 크게 국소 치료, 광선 치료 및 전신 치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생물학적 제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들 치료를 상황에 따라서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네. 또는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 이 대부분의 건선 전문가들이 순환요법과 계단식 접근법을 선호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별 어려운 말은 아니고 순환요법은 이제 약제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치료 효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 방법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치료를 썼다가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B로 전환을 해주고 B를 쓰다가 다시 C로 전환해주는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순환요법이고요.
그다음 계단식 접근법은 제가 많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1단계를 치료요법으로 효과가 없을 때 그 다음에 2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3단계로 가고 이렇게 먼저 3단계부터 쓰지 않고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식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합니다. 약물 치료뿐 아니라 생물학적 제재도 있지 않나요? 네. 건선 치료제는 이렇게 먹는 약도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생물학적 제재인 주사제가 있습니다. 네. 먹는 약도 한 가지가 아니고 한 5, 6가지가 되고요. 생물학적 제재는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한 10개까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각 약제별로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작용 기전도 차이가 있고 국내에 허가할 때 이 적용증을 어떤 곳에 적용을 할 건지 그리고 용법 용량 그리고 이상 반응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법을 선택할 때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뭐 요 치료를 했다가 안 되면 그다음 어디로 넘어가고 이런 걸 이렇게 작전을 짜놓습니다. 근데 그런 작전에 이제 환자 개인의 이제 적용증이 낮고 또 얼마나 증상이 심하고 또 그리고 얼마나 반응이 오는가에 따라서 약제 선택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는 연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보이는 피부에 바르는 걸 건데요. 이건 이제 국소 치료제라고 합니다. 국소 치료제로는 연고도 있고 로션 형태, 겔 형태로 이제 피부에 바르는 약물을 말합니다. 사실 증상이 가벼운 중증이 아닌 대부분의 이 건선 환자들은 바르는 연고제만 잘 써도 잘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선에 사용되는 연고는 크게 스테로이드제, 비타민 D 유도체, 또 면역 조절제인 타크로리무스, 피베클로리무스 제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작용 줄이고 효과를 높인 그 비타민 D 복합제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시도했던 약물이 스테로이드제고요. 국소 스테로이드제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말하는 건데요. 거의 모든 경증 또는 국소 건선 환자에서 중심이 되는 치료 약제입니다. 가장 오래됐지만 또 가장 많이 쓰는 약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스테로이드가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 국소의 혈관 수축 등의 작용을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선, 그러니까 경증과 국소 환자에서 적절한 용량으로 처방되고 환자가 이 처방을 잘 지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일 많이 쓰는 거이고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생겼지만 국소 비타민 D 유도체라는 연고가 있는데 이 연고는 T세포와 각질 형성 세포에 존재하는 비타민 D 수용체에 결합해서 작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질 형성 세포의 증식을 차단하고 정상 세포의 분할을 촉진시키는 작용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유도체는 칼시포트리올이라는 성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중요하겠네요. 네, 바르는 부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연고 중에 이제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효과가 날 때까지 최소 1-2달 정도 이상을 잘 도포하면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연고제를 좀 쓰다 1-2주 쓰고 나면은 왜 효과가 안 나지? 나랑 안 맞나?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 센 약을 써야 되나? 또는 이제 바르는 것을 규칙적으로 사실 해줘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번이든 규칙적으로 발라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빼먹고 까먹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는 게 가장 즉각적이면서도 또 수능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는 약인데 사실 비용 면이라든지 또 약을 먹지 않는 전신작용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국소치료제가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치료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나요? 예, 부작용 없는 약은 없어서요. 역시 이 국소 치료제도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흔한 부작용이 약을 적용된 부위에서 가려움이나 피부 자극 등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는 피부 자극을 좀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연고제를 처음 쓴다라고 하면 이게 또 꼭 피부가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얼마나 햇빛에 노출되느냐, 어떤 옷을 선호하느냐 또는 생활 습관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처음부터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약간씩 써보고 점점 확대하거나 하고요. 만약에 이 제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나빠지면 열심히 약을 바릅니다.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면 좀 안 바르고 있다가 이러다 보면 좀 길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걸 장기간 사용하면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피부가 얇아지거나 오히려 튼살이 생기거나 모세혈관이 확장되거나 혈관벽이 약해져서 피부가 쉽게 멍드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방된 내역을 잘 지켜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바꿔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게 T세포 활성화를 차단하는 국소 칼시뉴릴 억제제로 분류하는데요. 타클로리무스, 피메클로리무스 성분으로 보통 면역 억제제 성분이다라고 면역을 좀 가라앉히는 죽여주는 성분이에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약간 얼굴처럼 피부가 얇아지면 금방 티가 나는 부위 있잖아요. 그런데 건선이 생겼을 때 사용하고요. 이 제제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피부 관련 위축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전신 건선 치료제는 어떻습니까? 먹는 약이 있는 거죠? 네, 먹는 약이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사이트 같은 면역 조절제, 면역에 관여하는 약물도 있고요. 레티노이드 같은 비타민 A 유도체인 아시트레틴이라는 약제도 건선했습니다. 그리고 디메틸 푸마르산염, 아프레밀라스트 같은 치료제가 있고요. 모두 전문의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이고 전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등증 이상의 중간 이상의 건선에 사용합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면역 쪽에 관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우수하고 비교적 심한 건선에도 잘 듣지만 장기간 사용 시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의 제한이 좀 있고요. 그리고 부작용을 검사하기 위해서 혹시 예측되는 부작용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한 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먹는 약 역시 주의사항만 잘 지킨다면 편리하고 효과가 뛰어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신 치료제인 먹는 약의 부작용은 어떤 건가요? 이것도 약물마다 이 부작용이 좀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고요. 약마다 좀 다르고 금기와 주의사항이 복잡한 약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는데요. 아시트레틴은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고요. 사이클로스포린 경우에는 심장 독성이나 혈압 상승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메토트렉세이트는 간이나 심장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이 약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떨까요? 주사 치료제잖아요. 네. 생물학적 제제는 피부나 근육에 주사하는 형태의 약인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치료법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로 건선의 과민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항체 제제인데요. 효과가 다른 치료법보다 우수하고 기존의 약들에 비해서 장기 투여가 가능하지만 이게 약간 고가의 약제여서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중증 환자나 또는 이미 기존의 약들을 너무 오랫동안 복용해서 부작용 우려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이 생물학적 제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차세대 생물학적 제제로 알려진 비메키주막 같은 제제는요. 임상에서 아주 효과적인 효과가 좋다라는 게 임상시험에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약제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조만간 건선도 정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선 치료제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예. 먹는 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시트레틴은 복용 도중이나 최종 복용 3년 후까지 헌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건선에 면역에 관련된 약들은 헌혈 관련 여부도 좀 보셔야 되고요. 헌혈 그다음에 임신이 또 그다음에 걸리는데요. 기형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약입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보게 봐서 치료 종료 후 3년까지는 계속 피임을 하도록 하는 약제이고요.
또 생물학적 제재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제재들은 면역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네. 감염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잠복결핵 같은 것들이 재활성되거나 네. 또는 상기도 감염 또는 뭐 포진 바이러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이런 약으로 치료할 때는 감염을 특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건선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하는 질환이잖아요. 네.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건선 치료제 먹는 것을 하시든 바르는 걸 하시든 주사를 하시든 이 치료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각종 환경이나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피부 손상이나 건조를 줄이기 위해서 목욕할 때 과도하게 때를 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게 각질이 자꾸 생겨서 자꾸 뜯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뜯어서 이렇게 빨갛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게 이제 과도하게 생기는 거라 내가 뜯어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지 않도록 과도하게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그게 보기 싫으시면 보습제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과 관련돼 있으니 우리 몸의 전신 면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이 활성화되는 목감기나 편도선염, 상기도 감염 등을 피할 수 있도록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엔 가지 마시고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성인 건선에서는 가장 악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건선이 확 나빠졌다. 이런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시겠고요. 그다음에 건선의 악화 시기는 약물 사용이나 술, 담배를 좀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기가 쉽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건선 환자들은. 그래서 체중 조절 잘하시고 규칙적인 운동, 금연, 그다음에 식단 조절 같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건선 치료는 완치되는 게 아닌 거죠? 네.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완치는 안 되나요?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시는데요. 이게 완치는 솔직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완치는 안 되지만 제가 이게 한 번 약 쓰고 나서 평생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냥 건선은 만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그냥 평생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병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고요. 아까 생물학적 제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건선의 그 면역 기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학적 제재 중에 이제 먹는 약이 나올 정도면 경구용 알약으로 제형이 나오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은 좀 허들이 있더라도 조만간 그 허들이 낮아지고 좋은 치료제를 접할 수 있을 날이 곧 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은 어떨까요? 네. 유전도 또 걱정하세요. 제 자기가 건선이 있는데 아이한테 또 아이가 건선 때문에 고생하지 않냐. 부모 중에 한 명이 건선이라면 이제 아이에게 그 전달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전달은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확률은 20%가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 모두가 건선 환자일 경우에도 자녀에게 발병한 확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부모가 모두 정상이어도 자녀가 건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유전이냐 아니냐 병이 유전되지 않느냐 내가 나쁜 병을 물려주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관리하는 질환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쿨의 운명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